이강민의 잡지사 4월호 12번째 페이지. 방송 분량을 꽉꽉 채워줘서 곽시인 게 아닐까 의심이 되는 잡지사의 대표 챗봇입니다.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곽재식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예. 하나만 좀 얘기하고 시작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만이요? 네, 하나만 진짜 하나만 짧은 겁니다. 하나만. 예.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이거를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뭔가 좀 풀리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뭐가요? 짧게 하나만 언급하고 가자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일본의 대표적인 로봇 문화를 상징하는 로봇인 아톰 같은 경우에 아톰이 100만 마력이다라고 하는 게 진짜 단위가 너무 좀 글러먹었다. 이게 지금도 로봇이 와트로 바꿔야 아톰이 된다. 나오지 못한 이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극중의 아톰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니와 요즘에 대부분의 로봇들은 다들 이 전기를 이용하는 서버 모터 같은 그런 부품을 이용해 움직이는 전기 방식으로 작동하는 로봇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에너지율, 일률의 단위인 와트를 다 사용을 합니다. 미터급 단위 와트를.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냥 와트를 사용하면 되는데 실제 요즘에 사용되고 있는 로봇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이 로봇은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움직이는 로봇이냐라고 하면 다들 와트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의 서버 모터가 달려 있어가지고 힘을 내면서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로봇이냐 물어보면 지금 현실 세계에서 21세기 2020년대 지금에 다들 미터급 와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미래를 내다본다면서 아톰이라는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100만 마력이라는 이런 잘못된 비표준 단위를 사용한 거는 정말로 잘못된 일이었다. 어떤 그 우리 테츠카 오사무 이 작가님의 일단 일생의 하나의 좀 오점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지난 시간에도 충분히 비판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일주일 동안 또 이걸 첨언을 못 하셔서 이게 계속 좀 남더라고요 가슴에. 이날만을 기다린 사람처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미터법을 사랑합시다. 인간의 일과 삶을 바꿔놓을 존재 로봇편 두 번째 시간 함께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로봇 기술의 과거와 현재 위주로 이야기를 해봤다면 오늘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작가님, 가까운 미래에는 정말 누구나 집에 뭐 빨래도 대신 개주고 설거지도 대신 해주는 그런 로봇 한두 대 정도는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찾아올까요? 가까운 미래.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서 달려 있고요. 한 세대 안에. 그리고 어느 정도 용도로까지 활동할 수 있는 로봇이 될지. 그리고 누구나라는 게 얼마나 누구나일지. 예를 들어서 뭐 요즘은 누구나 스마트폰을 갖고 있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정말 형편이 어려운 나라에 가면 스마트폰도 구경 못 해본 사람도 사실 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선일지는 사실 좀 애매한데 어느 정도는 충분히 더 많이 진입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 청소기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많이 팔리고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로봇 청소기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느냐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여기저기서 많이 팔리고 있고 그렇죠. 더군다나 금년 초 2025년 초에 있었던 미국의 전자제품 전시회, 소비자 전자제품 전시회인 CES에서 정말 많은 사람의 눈을 사로잡았던 CES에서는 보통 큰 회사들의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화려한 뭔가 대단한 기술을 보여주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고 눈길을 끌기 마련이고 그렇죠. 특히 이번 CES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선생님이 로봇 많이 소개했어요.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큰 주목을 받았는데 그 못지않게 전 세계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던 중국의 이 로봇 청소기 회사에서 출시한 제품으로 로봇 청소기인데 팔이 하나 달려있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로봇 청소기에는 사실 팔이 없죠. 없죠. 팔이 하나 달려있는. 그래서 이건 뭐 해주느냐. 로봇 청소기 혹시 사용해 보신 적 있나요? 돌리려고 하면 로봇 청소기가 잘 돌아다니면서 치울 수 있도록 방안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돌아다니고 있는 무슨 뭐 잡동사니 이런 걸 좀 치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로봇 청소기가 그 밑을 닦을 거 아니에요. 그 밑을 이렇게 흡수를 할 거 아니에요. 걸리는 게 없어야 돼요. 그런데 청소하기 귀찮아가지고 로봇 청소기를 돌리는 건데 그거 치우기가 진짜 귀찮거든요. 말 된다. 무슨 뭐 베개 여기 하나 널브러져 있고 뭐 여기에 인형 하나 던져져 있고 무슨 뭐 필기구 어디 하나 던져져 있고 그러면 그거 돌아다니면서 허리 굽혀가지고 다 치운 다음에 준비를 한 다음에 로봇 청소 돌리기가 귀찮아가지고 청소를 미루고 하는 경우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로봇 청소기는 팔이 달려 있어가지고 그런
그런 게 있으면 옆으로 치우고 닦는다라는 거예요. 집어가지고 약간 납작한 치우고. 동그란 형태인가요? 그렇죠. 근데 그 위에 팔이 있는 하나 달려 건가요?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치우고 움직이는 거예요. 아 저렇게. 그래서 이거를 보고 전 세계에 그걸 느낀 사람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정말 세계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저 정도만 약간 로봇 청소기라는 게 어느 정도 로봇 같기는 하지만 진짜 그런 만화에서 보던 로봇 느낌이 좀 덜 나잖아요. 로봇 청소기만 해도. 그렇죠. 그런데 저렇게 팔 하나 달려가지고 이렇게 약간 주인에게 약간 한숨 쉬는 느낌 나지 않습니까? 아, 이것도 내가 치우면서 해야 돼. 양말 왜 여기다 벗어놨어? 아, 그런 느낌도 좀 나지 않습니까? 나죠. 솔직히 요즘에 인공지능 기술이면 약간 재미삼아 그런 말하게 하는 기능 정도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양말 좀 똑바로 버리세요. 한 짝은 어디 있어? 한 짝은 그렇게 어디 말하면서 움직이게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사실. 재미삼아. 그죠? 뭐 그게 뭐 도움되는 기능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정도씩 차근차근 조금씩 하는 일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집안으로 로봇들이 들어오는 미래에 오고 있다. 충분히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약간은 조금은 뭐랄까요? 아쉬운 건 뭐냐면 로봇 청소기 같은 이런 분야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가전 산업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청소기를 우리나라가 잘 만드는 편이거든요. 지금 뭐 약간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만 한 뭐 90년대나 2000년대 기준으로 할 때 청소기 잘 만드는 편인 나라였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로봇 청소기도 초기에는 한국산 로봇 청소기가 아주 세계적인 제품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국산이 최고인 시대가 됐어요. 중국이 여러 가지 이런 가전 산업에서 전체적으로 경쟁력이 워낙에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수많은 로봇 청소기들을 개발해가지고 지금은 흔히 우리가 중국 제품, 중국 브랜드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인상이 중국 제품은 성능이 크게 좋지는 않지만 성능이 약간 떨어져도 워낙 싸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라는 게 중국 브랜드의 세계적으로 많이 퍼진 그런 평판인데 그런 게 통하지 않는 몇몇 중국 제품 분야가 중국 음식 같은 거 이런 거는 중국 음식이 맛있지. 뭐 마라탕, 마라소스, 중국 그다음에 뭐 굴소스 이런 거는 못 따라가죠. 중국산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거지. 이런 게 있거니와 로봇 청소기 같은 거. 고성능 제품도 중국산이 세계적으로 오히려 제일 좋은 쪽으로 평가를 받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로봇 산업에서는 중국이 되게 급성장을 해왔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경쟁력을 좀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는 점은 또 이제 한국에 아쉽다. 사는 사람으로서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죠.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로봇을 좀 주력으로 개발하고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뭐 주력으로 개발한다기보다도 개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개발한다기보다도 우리나라에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도입되고 해서 있으면서 쓰이는 로봇들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는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로봇을 많이 사용하기로는 세계 최고거든요. 중국조차도 우리하고는 상대도 안 됩니다. 로봇 밀도가. 로봇 밀도 뭐 중국도 우리 절반밖에 안 돼요. 중국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하고 상대도 안 되기 때문에 공장에서 쓰는 로봇을 많이 갖다 쓰기로는 우리나라가 압도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나라가 로봇을 활용하는 기술 그리고 생산하고 개발하는 기술은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런 쪽으로 우리나라가 좀 그래도 치고 나가는 면이 있습니다. 특히 근래에는 어떤 쪽에 있는 로봇이 좀 많이 퍼지는 경향이 있냐면 물류 쪽에 로봇들이 좀 많이 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도 본 것도 있는데 그게 좀 여러 가지 인상도 저는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물류라는 게 뭐 좀 간단한 것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리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요즘에 그런 게 확 줄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요즘도 있긴 하지만은 옛날에 물류 관련해 가지고 힘든 일로 진짜 많이 나오는 게 택배 상하차 하는 데 가서 일하면 진짜 힘들다 이런 이야기 좀 많이 있었잖아요. 수능 끝나고 그 용돈 벌려고 애들이 많이 하죠. 근데 진짜 힘들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벌 수 있지만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까지 힘든 일이면 사실은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것보다 그리고 힘든 일이라는 거는 사람한테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힘든 일을 하다가 뭐 허리 삐끗한 사람 계속 생기면 얼마나 또 문제입니까?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로봇으로 대체를 하는 거를 많이 알아볼 만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물류 분야, 짐을 싣고 짐을 내리고 짐을 옮기고 하는 분야에서 로봇들이 많이들 좀 동원이 되는 경향이 최근에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뭐 그런 거 뭐 신기하게 영상 같은 걸로 보여주는 뭐 그런 걸로도 보신 분들 계실 텐데 뭐 미국의 무슨 어떤 대형 전자 상거래 업체 물류 창고에 가보면
가보면 무슨 뭐 조그마한 이런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박스를 싣고 이리저리 막 오가면서 여기에 싣기도 하고 막 그런 거 한다. 이런 거 막 되게 신기하게 뭐 사람은 그래서 뭐 원래 여기서는 한 뭐 사람이 한 100명 정도 고용돼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대신에 조그마한 로봇 200대가 돌아다니면서 웅웅거리면서 일을 한다. 이런 거에 좀 신기한 그런 로봇 세상이라는 식으로 최근에 뭐 실리콘밸리에서 이런 것도 한다는 식으로 공개된 적도 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앞서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소비자 제품을 판매하는 물류센터 이런 데까지 퍼져 나오는 게 좀 요즘일 뿐이지 작업 현장 같은 데서 가보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서 뭐 배를 만든다. 자동차를 만든다라고 하면 정말 무거운 부품이나 쇳덩어리 이런 거를 옮겨서 어디로 운반을 해가지고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이렇게 쇳덩어리로 조립을 하고 있는데 쇳덩어리가 조립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휘어야지 이게 들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쇳덩어리 휘는 작업하는 김 계장님 일하는 라인으로 이거 좀 갖다 줘라라고 하면 옛날에는 그거를 뭐 차 짊어지고 가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고 그죠? 무슨 손수레 같은 데다가 영차 해가지고 그렇죠, 옮긴 다음에 끌고 가가지고 다시 영차에서 내려놓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예전부터 이런 약간 판때기처럼 생긴 판처럼 생긴 그런 데다가 그런 기계를 옮겨야 될 화물을 갖다가 올려다 놓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김 계장님 계신 데가 A27번이었나? A27 이렇게 누른 다음에 가라 버튼 누르면 그게 공장 안에서 자율주행을 해가지고 서빙 로봇처럼 자율주행 해가지고 A27로 이렇게 쓱 가고 중간에 뭐 사람 지나고 있으면 잠깐 멈췄다가 가고 이런 게 자율주행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쓰기 전부터 공장에서는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우리나라 공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장이 옛날부터 로봇을 정말 많이 쓰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런 식의 그런 거를 꼭 써야 되는 전문화된 공장뿐만 아니라 지금은 정말 여러 곳으로 많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뭐 택배, 뭐 물류센터 이런 쪽으로도 계속 스며들고 있고요. 제가 본 걸로는 어떤 거가 제가 기억이 나냐면 제품 출하하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창고인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창고에다가 원래는 이렇게 구획을 맞춰 놔가지고 쭉 이렇게 다 쌓아놓고 거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888번 제품을 2톤 출하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옛날에는 지게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여러 명이서 같이 가죠. 가가지고 887번 제품 2톤치를 열심히 지고 옮겨가가지고 트럭에 싣고 이런 식으로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것도 한 1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10년 이전부터도 많이 도입되고 있었는데 제가 본 게 10년 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물류 창고를 더 효율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개편을 했냐면 일단 창고를 그때는 그렇게 이제 1층 그러니까 바닥에다 다 깔아놓는 형태였죠, 그죠? 근데 그거를 층층이 깔아놓을 수 있게 쫙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한 10층짜리로 쌓아놓을 수 있게 가보면 진짜 몇 층짜리 빌딩 정도 돼 볼 정도로 고개를 높이 들어서 봐야 될 정도로 까마득하게 높다는 빌딩처럼 층층이 수백 킬로그램짜리 제품을 출하할 수 있는 거를 칸잡이로 쫙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이 가가지고 뭐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어디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그걸 꺼내가지고 내리는 게 아니라 무슨 제품을 가져와가지고 자동차에 싣고 싶으면 트럭을 다 대놓고 버튼을 누르면 거기에 약간 사다리차 비슷하게 생긴 그런 다음에 거기에 약간 지게차가 결합된 것 같은 모양의 기계가 레일을 타고 움직이는 게 있었거든요. 철도 레일 같은 걸 타고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그 원하는 층에 원하는 위치에 그게 빠르게 움직입니다. 싹 하는 소리를 내면서 가가지고 뭐 기계식 주차 타워 느낌이네요. 그렇죠. 8층이면 8층, 9층이면 9층 가가지고 빼내야 될 만큼 딱 싣고 와가지고 다시 돌아서 트럭에다 딱 실어주는 다 자동화된 장비로 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진짜 놀란 게 이거는 사람이 한다 그러면 그렇게 높이 올라가가지고 뭘 싣고 내리고 한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가능하다고 쳐도 작업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렇죠. 뭐 7층 높이, 8층 높이 올라가가지고 100kg짜리 물건을 빼오고 이런 거 얼마나 힘들고 위험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기계로 하니까 그렇게 같은 공간에 훨씬 더 제품을 많이 쌓아놓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네요. 효율성이 높아진 것이고 사람이 힘을 덜 쓰는 거는 말도 할 것도 없고 뭐 어떤 장점도 있는지 보니까 옛날에 그냥 바닥에다가 물건 깔아놓고 일을 할 때는 아무래도 사람이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공간을 어느 정도 규칙성과 순서를 지켜가지고 배열을 해놔야지 사람이 안 헷갈렸어요. 예를 들면 제품 번호대로 물건을 그렇죠. 쌓아놔야지만 네. 안 헷갈리지. 네. 뭐 1번 있다. 그 옆에 7번, 그 옆에 25번, 그 옆에 37번 이렇게 있으면 야 이렇게 헷갈리면 어떡해요. 그렇지.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일을 해. 네. 이게 되기가 십상이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그런데 물건을 출하하면서 이 제품 팔고 이 제품 새로 또 재고가 쌓이고 하다 보면 중간에 빈칸이 많이 생기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거를 순서를 지키기 위해서 비워놓는다는 게 되게 아깝잖아요. 네. 사람 헷갈리지 말라고 빈칸을 중간에 많이 놔둔다는 게 아깝죠. 아깝잖아요. 예, 그죠? 예, 예. 근데 기계로 하니까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기계는 어차피 번호 누르면 거기대로 정확하게 찾아가가지고 오니까 그렇지. 1번, 7번, 27번, 56번 막 헷갈리게 해놔도 어차피 나 기계야 라고 하면서 거기 가가지고 딱 갖고 오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일하는 방식이 로봇이 도입되면서 되게 많이 달라졌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했거니와 이게 뒤에 나올 주제하고도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현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차이도 생겼냐면 원래 지금도 사실은 그런 게 있지만 그 전통적으로 그 공장의 그 자리에서는 물류팀이라는 거는 젊은 남자 기운 좋은 남자들이 하는 일이다라는 게 기본 상식이었어요. 왜냐하면 물류팀에서 아무래도 힘써야 되는 일이 많으니까 다 나이 든 남자도 아니고 젊은 남자들이 하는 게 기본이다. 네. 여직원들 아무도 없고 나이 든 직원도 없고 그게 물류팀의 기본이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였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다 로봇화 되어가지고 이렇게 다 바뀌니까 굳이 덩치 좋은 힘센 젊은 남자만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성 직원 로봇 조작을 하는 거니까 여성 직원도 물류팀에 들어오고 나이가 많은 직원도 들어와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이게 일자리의 형태 더 다양한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그런 흐름 이런 변화도 로봇이 도입되면서 가져오는구나 뭐 이런 걸 느껴가지고 참 로봇이 많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이 바뀌겠네. 이런 걸 좀 많이 느꼈던 제 개인적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일자리의 형태가 바뀌고 다양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도 맞지만 로봇 조작하는 사람 수와 직접 그거 예전에 다 나르던 사람 수랑 비교해 보면은 예전이 훨씬 사람 수는 훨씬 많았잖아요. 그랬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전체적으로는 훨씬 줄어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생기는 일자리가 있긴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로봇을 그쵸. 수리해야 되는 사람, 로봇을 관리해야 되는 사람, 그리고 로봇 팔로 다니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에서 로봇 좀 사보세요. 우리가 요즘 로봇 좋게 나왔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생기는 일자리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언급드렸던 데니스 옹 교수님 이런 분들은 없어지는 일자리보다 생기는 일자리가 더 많을 거다. 그래요? 정확하게 옮겨야지 이런 거 오해 있으면 안 되니까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생기는 일자리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거까지는 이제 부정할 수는 없는데 근데 확실히 없어지는 일자리가 생기는 것만은 좀 부정할 수 없죠. 그러니까 나중엔 다 로봇으로 일자리 뺏기고 다 대체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이 나온 지도 꽤 오래됐죠. 그렇죠.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는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런 건 생길 것이고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 새로 살 길을 찾아가지고 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각오도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어느 정도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게 각오라는 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부터 좀 그런 뭐 기술 산업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전에는 이런 일을 했지만 이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면 아예 나도 그럼 예를 들면 뭐 로봇 조종하는 거를 익혀가지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한 각오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근데 사람에 따라 적성이 다 다른데 야, 나는 뭐 로봇 조작하고 이런 건 진짜 내 적성 아니고 난 그런 거 진짜 딱질색이었다라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 일을 못하게 되면 어디에서 내가 일할 만한 일자리가 생길 건가라는 거를 사실은 요즘 같은 시대에는 다 같이 좀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고 사회에서도 그냥 뭐 실업을 하게 되면 실업 수당 많이 드릴게요라는 거 이상으로 어디에다가 일자리를 우리가 좀 창출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게 어떻게 사람들을 다시 재교육을 시켜가지고 그쪽으로 보낼 수 있을 건가라는 것도 정말 좀 더 진지하게 많이 연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하나만 이거 얘기해야 돼, 꼭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세계 최고의 로봇 선진국이라고 하는 일본이나 독일 같은 데서도 이런 거는 다 걱정하거든요. 그렇겠죠. 로봇이 많이 등장하면 일자리 없어진다는 건 많이 걱정하는데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우리가 뭐랄까요?
좀 프로그레시브하게 이런 말 말고 좀 한국어 단어 쉬운 말 뭐 있을까요? 조금 더 진취적으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로봇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는 분명히 그거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일자리가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큰일 났다라고 할 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 한국 같은 나라는 그거를 반대로 생각해야 될 이유가 되게 큰 게 뭐냐면 로봇이 제발 우리 일자리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오히려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무슨 말씀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 구조가 굉장히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합계 출산율이라는 수치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남녀가 평생 동안 아기를 낳는다라고 했을 때 그 두 사람이 몇 명이나 아기를 낳을 수 있을 거냐라는 수치라고 생각을 해보면 대충 이제 맞아떨어진다라고 하죠. 뭐 정확하게 계산한 방법은 좀 더 복잡합니다만. 그러니까 이 수치가 2 정도가 되면 인구가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고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2.0 정도가 되면. 근데 실제로 해보면 사람이 자라나면서 뭐 이렇게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뭐 사람이 일찍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2.1 정도가 돼야지 인구가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고 유지가 된다라고 하죠. OECD에서 2020년대 초반에 이거를 쭉 조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대체로 선진국일수록 이 수치가 낮죠. 2.0보다 한참 못 미칩니다. 요즘은 중국도 2.0이 안 됩니다. 중국은 근데 원래 그렇죠. 근데 그냥 중국은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데도 2.0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2.0은 물론이고 1.0도 안 됐어요. 우리나라가. 1.0 안 된 나라가 유일한가요? 그때 당시로는 우리나라 유일했어요. 뭐 지금도 뭐 OECD 최저기는 매한가지인데 그때부터 이미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더 악화된 상황이거든요. 0.7인가요? 네, 그 정도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0.7이면 어느 정도 수치냐면 옛날에 이 나라 사람들은 애를 너무 안 낳네라고 하던 나라 뭐 독일 이런 나라 있죠. 그런 나라의 반토막입니다. 우리나라가. 심각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심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우리가 몇 년 뭐 십수년은 이 상태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성차별을 극복을 하고 뭐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해가지고 이거를 최대한 어떻게든지 극복을 한다라고 해도 이 수치가 2.0 가까이 가려면 아직 한참 더 많은 걸리죠.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이제 갓난아기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년층이 없는 시기는 굉장히 오래 갈 거란 말이에요. 40-50년 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진짜 50년간 갈 수도 있어요, 진짜. 그래서 그 시기를 어떻게든지 버텨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구 위기를 극복을 해가지고 다시 좀 아기를 많이 낳아서 키우는 시대로 가자라는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는 그거고. 이렇게까지 청년이 없는 젊은 사람이 없는 시대를 무슨 수로든 버텨내는 거는 또 지상 과제예요. 로봇과 손을 잡아야. 그러니까 로봇과 우리는 무조건 손을 잡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구나. 말 되네요.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또 평균 수명은 전 세계에서 제일 긴 편이거든요. 거의. 우리나라보다 수명이 더 긴 나라가 어디 OECD에서 또 몇 나라 안 돼요. 일본 정도 있나? 이거는 우리나라가 또 상위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노인을 봉양하는 노인을 돌보는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나라인데 젊은 층은 세계에서 제일 없는 나라로 우리나라가 한 10년 20년을 버텨야 될 거예요. 갑자기 내년부터 세상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모든 젊은이들이 우리 다 애들 셋씩 낳자라고 하는 세상으로 세계가 돌변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필요해요. 최소 우리가 한 20년 가까이는 어떻게든지 이 노인층을 돌보는 노동력을 확보를 해가지고 버티는 시기가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면 너무 이거 이상한 북쪽 느낌 나는 것 같고 하여튼 버티기에 돌입해야 된다. 버팀의 행군 같은 걸 해야 돼요. 우리 남한도 그거를 생각을 하면 로봇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을 대체를 한다라는 거를 우리는 어떻게든지 긍정적인 쪽으로 활용할 국리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내가 대체되면 기분 나쁠 것 같긴 한데 사회적으로는 하여튼 특히 우리 사회의 어떤 사회 지도층 이런 분들 계시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우리 사회에서 머리 좋은 사람이야. 내가 우리 사회 엘리트야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이런 쪽으로 최대한 어떻게든지 고민을 해 주셔가지고 돌파구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돼요. 어떤 나라에서는 분명히 이거 로봇 인공지능 이런 거 많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일자리 없어진다. 우리나라는 최대한 로봇이나 인공지능 같은 거 도입하지 말기로 하자. 그게 우리나라 어떻게든지 사는 길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나라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길을 가기에는 인구 구조가 아니에요.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20년 전부터
로봇, 자동화 기술 이런 거를 최대한 개발해가지고 노인 돌봄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쪽의 연구가 일본은 뭐 우리 일본에 대해서 뭐 그런 말 하죠. 뭐 잃어버린 10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그 시대 때부터 그런 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우리는 그 이상으로 더 잘해야 됩니다. 예. 예. 그러네요. 노인 돌봄 이런 쪽이 많이 필요하겠다 진짜. 예. 곽식 작가의 또 명저 중에 로봇 공화국에서 살아남는 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 책 읽으면 살아남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나요? 조금 살아남는 방법 조금 나와 있고요. 그냥 이제 로봇에 대한 이야기만 많이 나와. 로봇보다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 책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 뭐 기초적인 거 쭉 다루고 있는 책인데 저 책도 나온 지 벌써 꽤 됐거든요. 한 6, 7년 됐나? 거의 한 10년 돼가는 것 같은데 꽤 옛날에 나온 책인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지금 그 사이에 흐르는 사이에 좀 현실화된 예언서인가요? 그런 게 좀 많이 스며 있다라고 해서 가끔 제가 한 번씩 책을 돌아볼 때가 있거든요. 스스로도요? 제가 돌아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소름 돋고. 그런 놀라운 주식하시나요? 예? 주식하시나요?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로봇에게 심지어 대한민국은 많이 대체될 필요가 있다. 네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네. SF 영화를 보면 로봇이 많이 이제 사람을 대체하다 못해 사람을 위협하고 사람이 그들을 통제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이 많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뭐 현실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 로봇이 사람을 위협한다라는 게 옛날 만화에 나오던 것처럼 사람이 나한테 맨날 일만 시켜가지고 진짜 싫다 반항하자 이렇게 될 가능성은 좀 제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로봇 이게 사람의 마음을 로봇에 너무 많이 투영하기 때문에 로봇도 사람 같을 거야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상상을 옛날부터 많이 하기 마련이었는데 이런 상상이 처음으로 등장한 문학 작품이 뭔지 아십니까? 프랑켄슈타인. 카렐 차페크의 RUR 로숨사의 유니버설 로봇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로봇이라는 게 말을 처음 등장한 체코 등장한 그게 체코의 연극이 RUR 로숨사의 그렇죠. 유니버설 로봇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내용이 인류가 멸망하고 로봇이 지배하는 세상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이란 말을 처음 생각할 때부터 사람들이 그 생각한 거예요. 이게 1920년에 나온 거니까 125년 전에 나온 연극이거든요. 그때부터 125년이 아니라 105년 전에 나온 연극이거든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거를 두려워한 건데 그만큼 좀 약간 낡은 생각입니다. 로봇이 의도적으로 뭐 사람을 지배하려 들고 이런 거는 조금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로봇이 오작동을 일으켜서 로봇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인공지능 시스템에 어떤 오류가 생겨가지고 사람이 피해를 입는 일 이런 거는 산업 현장에서 나오죠.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제가 옛날에 쓴 SF 소설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 아기 신생아 돌봐보신 분들은 애 재우기가 진짜 귀찮거든요. 왜냐면 나도 졸리고 막 그러니까 내가 잘 때까지 막 흔들어주고 해야 되니까 진짜로 귀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동화된 어떤 요람이나 자동화된 어떤 로봇 장치로 해보자라는 시도가 정말 세계 각국에서 여러 해 전부터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와 있는 제품도 많이 있어요. 애를 갖다가 이렇게 요람 같은 데 눕혀놓으면 사람이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딱 해주는데 그 애의 상태를 잘 인공지능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적당하게 딱 흔들어주기 때문에 진짜 애가 잘 잔다라는 그런 걸 노리고 만든 제품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뭐 거시기하기도 하죠. 부모 품에서 아기가 잠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인간적인 교감의 원초적인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기계가 로봇이 더 잘 재워준다니 조금 거시기하기도 한데 뭐 근데 세상이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도 뭐 다 뭐 가게에서 대량 생산한 김치 사 먹고 뭐 그 김치 사 먹으면서 할머니 김치가 맛있었는데 이런 얘기도 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그게 갑자기 오작동을 해가지고 애한테 어떤 해가 되는 행동을 한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죠? 끔찍하죠. 심지어 어떤 나쁜 사람이 거기에 해킹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저 아저씨 오늘 기분 나빴어. 저 아저씨 애한테 해코지를 해야지. 이런 게 생긴다라고 하면 골치 아픈 문제이겠죠. 그죠?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사람을 업고 다니는 로봇이거든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뭐 오류로 사고를 내서 큰일이 났다 혹은 해킹을 당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은 많은 사람들이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뭐 어떤 뛰어난 상태가 돼가지고 사람을 위협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로봇이 무슨 뭐 억하심정을 품고 사람에게 반란을 일으킨다 이런 것보다 로봇의 오류 보안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잘 통제를 해가지고 안전하게 돌아가는 기계를 개발할 건가 그런 보안 측면에서 우리가 되게 생각을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네요. 이런 게 사실은 잘만 해놓으면 정말 로봇 기술에서 앞서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경쟁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워낙에 로봇 기술이 어느 나라에서든지 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든지 간에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좋은 로봇을 개발했습니다라고 하면 뭐 중국에서는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거 개발했는데요. 뭐 일본에서는 우리가 원조입니다. 우리가 더 좋죠. 이런 경쟁이 되게 심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안 문제에서 어떤 거를 찾아내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내면 어느 시점에서 그거를 우리가 뭐랄까요? 규범화, 규제화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마련할 수가 있어요.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안전 규격으로 채택하고 있는 요 정도를 달성하지 못하면 우리는 가정용 로봇으로는 허용해 줄 수 없다. 한국산이 세계의 기준이 되는 것 수도 있는 거고. 산업 로봇으로 이 정도의 안전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허용해 줄 수 없다라는 거를 만들어내게 되면 그게 그리고 세계의 표준이 돼버리면 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그 기술 자체를 다른 회사에다가 이렇게 팔거나 빌려줘도 되죠, 그죠? 그렇죠. 아 그래 중국 회사, 일본 회사에서 로봇 100만 대 만든다며. 그렇지만 보안 소프트웨어는 한국에 있는 거를 탑재를 해야 되니까 한 대당 20만 원씩 내고 우리 소프트웨어 설치해라. 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보안 문제, 이런 것에 대한 투자, 안전에 대한 투자 이런 것이 미래의 로봇의 위협을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런 시장으로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길로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겠네요. 그 대한민국을 매료시킨 화제의 신간 해장국으로 날아가는 비행 접시에서 제가 아주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이 인공지능 때문에 세상 망한 이야기라는 부분인데 거기서 보면 소설이죠. 이제 로봇 청소기가 있는데 가정마다 그 로봇 청소기를 만든 회사에서 전략을 그렇게 짠 거죠. 인간이 그 기계에 정을 붙이게 만들어라. 그래서 되게 약간 반려동물처럼 애교도 부리고 좀 튕기기도 하고 윙크도 하고 그랬더니 인간이 이제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어가지고 헤어날 수 못해서 망했다 이런 내용이죠. 이렇게 감정적 교류가 로봇과 인간 사이에 가능한 날 올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사람이 정을 주는 일은 완전 가능하고요. 사람이 정을 반려 돌멩이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쵸. 사람이 사실 정이 너무 많은 동물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했는데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예전에 중고차를 사가지고 한 7, 8년 타고 다니다가 차가 너무 낡아가지고 도저히 탈 수 없는 상태와 비슷하게 돼가지고 폐차를 시키려고 폐차시키는데 팔아 넘긴 적이 있거든요. 마음 좀 이상해. 그때 마음이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진짜 이상하지. 야, 내가 지금까지 나를 데리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서 수고해준 나의 자동차야. 눈물 나 진짜. 이제는 네가 다 분해돼서 이제 고철 더미로 되겠고 막 슬퍼 막. 근데 새 차 사면 하루 만에 리셋되는. 그렇잖아요. 이거에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럼요. 이거 인공지능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처럼 생긴 차도 아니고 그냥 쇳덩어리인데 추억이 다 있잖아요. 사람이 정을 붙인다는 게 무시무시한 건 사람이 정이 많은 동물이에요. 진짜 생각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인공지능에게 정을 준다. 이거는 무조건 감정을 준다. 이거는 가능하고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애들 인형 들고도 막 인형한테도 정 붙이는데 반대로 인공지능이 사람에게 어떤 정을 준다.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이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저는 생각할 필요도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거는 기계가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그거가 어떤 정을 붙이는 행동인지 아니면 프로그램대로 그냥 동작하는 건지 그거의 여부와 내가 정을 주는 거하고가 사실 뭐 크게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건 뭐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그리고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감정 교류라는 게 일단 한쪽 면만 저는 보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사람이 정을 많이 줄 수 있다라는 측면 보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인공지능에게 지나치게 정을 많이 주는 문제. 이거 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로요? 진짜 소설에서처럼? 있습니다. 정말로.
이거를 어떤 로봇 청소기한테 너무 내가 정을 많이 줘가지고 실제로 요즘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게 뭐 전 세계 각국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진지하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심각해지네. 챗봇 같은 거 요즘 많이 쓰잖아요. 챗봇이요. 인공지능 예. 제품으로 예. 여러 뭐 유명한 브랜드들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정기 구독해가지고 되게 고성능으로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여기다가 그런 개인적인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아요 요새. 개인적인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뭐 하다못해 뭐 가족 사이에 뭐 사이가 안 좋은데 맞아요.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이게 챗봇이라는 게 뭐 챗봇이기 때문에 그냥 가장 평범하게 표준적으로 해야 될 만한 말을 해주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뭐 누구나 해줄 수 있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네. 그런데 그 말을 챗봇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사람 스타일에 맞게 그 감정선에 맞게 정제된 공손한 말투로 쫙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런 것과 계속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하다 보면 정을 많이 붙이게 됩니다, 사람이. 그리고 누구에게도 세상 사람들 그 누구에게도 해본 적이 없는 내밀한 이야기를 챗봇에게 많이 털어놓게 되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게 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약간 이 챗봇이라는 상대를 뭐랄까요, 친구처럼 여기게 되는 영화 허처럼 선생님처럼 느끼게 되는 연인처럼 그런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 그거를 뭐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약간은 우리의 사회와 문화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할 만한 문제인데 그거를 악용하는 악용까지 아니라도 이용하는 누군가라는 걸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데이터를 빼먹는다. 뿐만 아니라 예. 그렇게 얍삽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챗봇들이 그렇다는 얘기 전혀 아닙니다. 나중에 저 소설에 나온 걸로 예를 하죠. 예. 소설에 그 로봇 청소기에다 청소기. 그런 기능을 탑재를 한 다음에 예. 그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딱 운영을 하는 거예요. 네. 하다가 이제 감지를 딱 해가지고 얘는 좀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넘어왔어. 하면 예. 구독료를 살살 올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난 로봇 그냥 청소를 해 신경도 안 쓰는 애한테는 뭐 한 달에 2,000원, 500원 이렇게 받다가 막 이제 고민도 털어놓고 난 너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하게 되면 한 달에 85만 원씩 내라. 생각하는 거지. 그래. 사람을 한 명을 만약에 내가 같이 산다고 하면 한 사람 하고 같이 사는데 기분이 이상해지. 100만 원 정도 내가 들 텐데 사람 한 사람 같이 있으면 100만 원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죠? 근데 어떤 사람보다도 나에게 깊은 감정적인 위안을 주는 이 로봇 청소기에게 내가 85만 원 한 달에 못 낼 거 뭐 있어? 기분이 이상하다. 진짜. 그런 거를 다 노리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많이들 노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105년 전에 RUR 이런 거 나왔을 시기 그 직후에는 어떤 걸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냐면 무심코 로봇이 노예 같은 거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거하고 RUR도 약간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쉽게 사람의 일을 대신해 준다, 귀찮은 일을 대신한다 그러니까 노예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수십 년간 로봇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이야기들 되게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정말 많이 나왔었냐면 로봇이 사람에게 학대를 받고 있는데 노예라고 해서 차별하고 학대하면 안 되듯이 로봇도 함부로 학대하면 안 되고 그렇지. 권리를 인정해줘야 되고 동등하게 대해줘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지난 105년간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물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뭐 스트레스 받는다고 막 뭐 마음대로 막 무슨 뭐 괴롭히고 학대하고 이런 게 막 퍼져 있는 세상이라고 하면 그 세상도 또 얼마나 또 험악한 세상이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지금처럼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고 로봇이 깊숙하게 들어오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 반대 방향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로봇에 감정적으로 사람들이 종속되는 거, 로봇을 우리가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시대로 지금 온 것 같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어른 돌봄 로봇이 많아졌는데, 그렇죠. 거기에 진짜 내 어머니 아버지가 진짜 의존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그 청구서에서 계속 막 레벨 8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더블로 내셔야 됩니다. 뭐 이런 거 막 나오고 하면. 알겠습니다. 마칠 시간인데 하나만 학 과장님이신데 그렇게 우시면 어떡해요? 학 과장님이신데 하나만 하시죠. 요거 아까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사실 했어야 되는데 마무리 얘기도 마무리로 요거를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로봇이 감성적으로 되게 친밀해지는 그런 시대로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어떤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우리가 많이들 이것도 한 10년 전, 20년 전부터, 그러니까 한 20년 전, 30년 전부터 많이 나오던 게 뭐냐면 옛날 30년 전에 이제 SF 영화나 만화 보면 이런 게 많이 있었죠. 로봇은 그때만 해도 로봇이 목소리도 막 이상해요. 로봇이 안녕하세요, 저는 로봇입니다, 막 이렇게 말해요, 그죠? 그리고 이거 혹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다 아시는 분들은 이거 우리 저기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서 댓글로 좀 알려주시는데 주시면 좋겠는데, 옛날부터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로봇은 뭐라고 말하면 삐리비리비리라고 하는 걸 항상 했거든요. 옛날부터. 아, 외국에서도 그래요. 적어도 영어권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거 왜 하는 거죠? 그럼 누가 이거 개발해서 유행시킨 거지? 삐리비리비리를 해야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지 도대체? 왜 하는 거죠? 누가 먼저 원조가 누굽니까? 도대체 왜 그걸 그건 적어주세요. 요점은 뭐냐면 그래서 로봇은 되게 감정이 없고 차갑고 그런 거기 때문에 로봇과 인공지능이 활성화된 시대에는 우리 사람은 사람만의 어떤 감성, 사람만의 어떤 따뜻함, 사람만의 어떤 그런 사람 냄새 뭐 이런 거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해야지 인공지능 대비 사람이 경쟁력이 있다. 그래야지 로봇 시대에 사람이 사람의 갈 길, 살아남을 길을 찾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한 30년 전에 삐리삐리 하던 때부터 많이들 이야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한 10년 전부터 여러 가지 자동화 시스템이 확실히 많이 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거의 정반대 현상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로봇이 오히려 사람이 아니고 감정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리어 감정적으로 편해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많이 로봇을 가까이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건 일본에서 이 이야기를 한 20년 전부터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하는 이야기인데 좀 이렇게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내 몸의 움직임을 도와주는 뭐 이런 거를 해준다라고 할 때 사람이 많이 도와주잖아요, 그죠? 그렇게 간병해 주신이 많이 도와주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에서 그런 요양원 이런 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주면 같은 도와주는 거를 사람이 하는 거하고 로봇이 도와주는 거하고 뭘 하겠느냐라고 하면 사람들이 로봇을 많이 택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물론 친절하게 잘 도와주지만 아무래도 사람이 이렇게 거동을 좀 일일이 도와주다 보면 좀 이렇게 부끄러운 순간도 있고 불편한 순간도 있고 조금 이렇게 멋쩍은 순간도 있기 마련인데 로봇은 그냥 기계덩어리일 뿐이니까 오히려 그냥 내가 그냥 보조 도구를 사용한다는 느낌으로 마음 편하게 같이 그냥 도움을 받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로봇이 인간이 아니고 감정도 없기 때문에 마음이 오히려 더 편해지는 이런 거죠. 그죠? 예, 이해됩니다. 우리 무슨 배달 앱 같은 경우에 사용할 때도 이런 경향이 은근히 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배달 앱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 많은 분들이 전화로 주문해도 되는데 왜 배달 앱 사용하냐라고 하면 사람하고 전화 통화해서 말하기가 조금 껄끄러운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특히 뭐 짜장면 한 그릇도 돼요? 뭐 이런 거 물어볼 때 멋쩍죠. 이런 그런 거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뭐 괜히 나는 전화 걸었다가 상대방이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벌컥 화낸 경험이 나쁘게 남아 있어서 이런 경우에 충분히 그럴 수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 차라리 뭐 차가운 기계를 대하는 게 뭐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 살 때도 가게를 이 가게 저 가게 돌아다니면서 30분씩 1시간씩 돌아보고 이렇게 구경하면서 물건을 산다라고 하면 눈치 보이잖아요. 사지도 않을 거면서 왜 이렇게 오래 봤을까. 말 붙이는 분들 계시고. 그리고 친절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인터넷에서 쇼핑 사이트에서 1시간 동안 구경하고 나서 안 샀다고 한들 무슨 뭐 죄책감이 없습니까? 기계를 대상으로 하는 일인데. 그런 게 점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로봇이 인공지능이 오히려 감정적으로 사람에게 더 편하게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찾아보면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감정의 부대낌이 부담이 될 수 있는 것들도 세상에 많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제가 뭐 돈가스를 먹으러 가가지고 뭐를 딱 느끼고 정말 로봇 공화국에서 살아남는 법이라는 책에 내가 썼던 시대가 왔구나라는 걸 느꼈냐면 그 조그만한 돈가스 가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주문을 하는데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보면서 주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지금은 키오스크 기계로 바꿔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주문하면 좋습니다. 이게 제일 잘 나갑니다. 기계가 나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무슨 음식이 맛있는지 추천해주고 나한테 돈 받아가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이런 거 해주는 거는 키오스크가 다 하고 있어요. 열심히 돈가스 만드는 거는 부엌에서 사장님이 혼자 하고 계신 거예요. 사장님은
고객의 손님의 얼굴도 못 봐요. 네. 열심히 일하시나 비대면 업무는 사람이 하고 사람이 안에서 몸 써가지고 일하는 건 사람이 하고 있고 또 돈가스도 들기고 사람 대하는 일은 기계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예전에 우리가 30년 전에 영화에서 사람은 감성적으로 사람 대하는 일을 하고 그렇죠. 로봇은 단순하게 일하는 것만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뒤집히는 게 많이 나타나는구나. 우리가 배달 앱으로 음식 시키면 그거를 음식의 배달을 뭐 이렇게 주문을 받아주고 뭐 할인권 있는지 챙겨주고 뭐 이게 이번 이 지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음식인데 추천해주고 이런 거는 배달 앱 기계가 소프트웨어가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죠? 실제로 음식을 들고 오는 거는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들고 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고정관념하고 좀 뒤집혀 있는 부분이 있구나.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이런 영역에서 로봇이 파고들어가지고 인공지능이 파고들어서 오히려 감정적인 점에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로봇이 더 유리한 이런 분야에서 급성장이 이루어지는 분야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이것도 생각해볼 점입니다. 말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놀랍게도 그 삐리비리비리 소리의 어원을 아는 분이 있습니다. 뭐죠? 이게 일단 5060년대 SF 영화에서 처음 사용이 됐는데 초기 컴퓨터들은 실제로 삐리비리 소리를 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이미지가 나왔다고 알고 있는 분이 챗GPT님.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좀 제대로 된 거를 알려주시면 제가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시하신 거. 그러니까 좀 그렇겠죠 아마도. 아마도 그렇겠죠. SF 영화에서 어떻게 온 거야. 그러니까 무슨 영화에서 누가 한 게 처음이다. 요새 제 주변에 인공지능한테 나중에 복수당할까 봐 전자기기 앞에서는 인공지능을 함부로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매트릭스 1편 다시 한번 좀 열심히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터미네이터 좀 보시고요. 자, 지난주 이번 주 2주에 걸쳐서 로봇 불신하시다가 큰일 난다고 지금 문자 왔습니다. 곽식 작가님, 나중에 좀 오래오래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뭐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나요? 로봇과 함께할 미래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 곽식 작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